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가운데 전북의 부동산 시장이 전주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의 효과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주 시내 아파트 가격을 진단해보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난 8월 말까지 23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정책 성패를 놓고 설전이 치열하게 오갔는데요. 전반적인 평가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모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부동산 그 가격의 폭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크게 보면 국토 정책적인 측면하고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많이 규제도 하고 억제도 하고 했는데 수도권이 갖고 있는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지방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고 기회의 가치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의 어떤 폭등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과 기회를 같이 해서 쳐다봐야지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갖고 쳐다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동자금들이 얼마나 이렇게 적당하게 투자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외에는 많은 자산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동자산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림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측면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나 방송 매체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또 자식을 위해서 부동산을 수도권이나 서울에 마련해 두지 않으면 지금 자기의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위기의식을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과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게 수도권의 강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미치고 전라북도 전주까지 와서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어서 서윤근 전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부동산 통계조사나 가격 공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이 부동산 관련 주택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대 박근혜 정부와 현재 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만큼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18대,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8대 전 정권에서는 15%의 상승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교해서 19대 정부에서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5%라는 상당히 큰 폭의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의 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넓혀가지고 전국적으로 넓혀봤을 때요. 이런 경우에서도 14% 지난 정권에서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약 35%라고 하는 주택 가격 인상 효과가 그대로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했을 때 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효과적으로 스며들지 못했고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수치로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또 있습니다. 23가지의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놓았는데 그 역시 제대로 이 정책이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났던 하나의 반증이었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정책 문제가 하나의 정권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문제이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 이런 사회적 재화의 문제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또한 공정 경제를 외친다고 한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적인 불로소득이 나타난다 한다면 모두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우리 국가와 지방 정부가 좀 나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남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 부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없고 아파트 가격만 굉장히 폭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핀셋 기준으로 해서 지역마다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그 규제 강화하는 대로 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책은 사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법 3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늘 신문을 보고 왔는데 천정이 뚫렸다. 지금 이런 메이드라인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전세가 임대차 3법은 2+2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을 또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건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을 내놓고 나서 2년마다 집세를 좀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올렸는데 4년 동안 집세를 사실은 못 올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5%는 올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5%는 임차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그것도 못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후에 이제 폭등을 할 거라.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있는 거는 2년 임차를 내주고 세입자가 없는 지금 신규 임대인들은 전세 가격을 4년치 더 많이 폭등해서 지금 올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정이 지금 전세 대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4번째 또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시장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정 교수님,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첫째 특수성은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즉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시차가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의 대도시는 규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규제하는 그 효과가 그 수도권에서 탈피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 파생된 파급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규제, 23번의 규제가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규제가 아니라 단일한 규제로 전국에 대한 파급 효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또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차별성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그런 특수성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허 의원님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수도권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모든 대책이 중점적으로 쏟아진 예.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주 시내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는 좀 이와는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지방에 규제가 안 된 지역으로 투자자, 투기 세력들은 사실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지난해 한국감정원 전북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9월에는 매매가 한 0.2%, 24% 상승하였고 전세는 0.2% 상승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아파트도 2008년 부동산 금융위기 2008년도 빼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라서 제일 지금 핫한 지역이 지금 송천동 에코시티가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400에서 1,500, 6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천, 만성, 그 다음에 혁신, 여기는 한 1,300, 400. 사실 1,000만 원을 넘는다라고 생각은 올해 들어서 사실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축 아파트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부 신시가지는 입지가 워낙에 좋은 관계로 그렇게 가격이 하락을 많이 안 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이제 구도심에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는 10년 전후로 15년 전후로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한 20년 된 아파트,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놀랬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게 400에서 한 600 정도 가는데 이것도 거래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주민들에게 선호도,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은 요즘에 서울에서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학세권, 숲세권, 쓸세권. 쓸세권은 사실 쓰리바를 신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곳은 계속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주고 구축 아파트는 계속 내려가니까 이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 의원님, 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뭐 양극화, 전주 시내에서도 오르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 또 우리 허 의원께서 지적하지 못한 그 밖에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전주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서울 사람 한 명이 30억 원을 들고 와서 3억짜리 전주 시내 아파트 10채를 쓸어갔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라고 해야겠죠. 싹쓸이해서 쓸어갔다는 말이 돌았는데 실제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외지인들이 무슨 쇼핑하듯이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들을 돌아다니면서 종횡무진하면서 이것들을 쥐어 담았다는 이런 것들이 목격담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16일 수도권 중심의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전주에서 전주 물량이 외지인이 전주 물량을 구매했던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706건,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604건. 이게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외지인이 전주 신규 물량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비단 전주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전국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이 아파트 값을 우리 투기 세력들은 다시 되팔고 빠져나가는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걸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실수요가 필요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거품이 끼어 있는 이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계속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이고요. 실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전주시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교란당하고 유린되면서 어떤 포괄적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속에서 우리 전주 시민과 우리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것들 비웃듯이 외지에서 나타나서 지역 경제와 지역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쓸고 다니는 이 세력들을 정말 강하게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얘기한다 한들들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벌써 풍선 효과라는 그런 단어가 3번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 네. 또 신규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고가에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30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이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유동자금도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4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서만의 어떤 공급이었다면 지금은 생활 편익 서비스 시설 같은 것들이 아파트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민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조성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조성 가격을 가지고 적정한 분양가를 상장하는 데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분양가 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좀 더 권한과 위임을 강화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 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공 장기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와 그 아파트의 질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임대 장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는 낮지만 아파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호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LH공사의 어떤 사장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질 높게 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좀 안 해달라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의 질과 수준도 높이면서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버팀대목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는 아무래도 자율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압적인 규제가 안 됩니다마는 분양가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투명한 가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거래 가격을 적정선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 의원님, 지금 전주 시내 주택 보급률이 113% 아니겠습니까? 네. 아파트는 그중에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주 시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3%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택 총량이 거주 가구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도 여상이 있는 것이죠. 전주시 현재 25만 2천 가구 정도가 전주시 가구 인구입니다. 가구 수인데요. 이 중에서 약 10만 가구 이상이 자기 주택 없이 무주택자로 좀 남아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약 41% 정도가 무주택자라는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서민으로서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적인 주거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113%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필요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답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0만 호까지 늘리겠다. 이를 좀 선언을 하고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재 좀 절반도 아직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투기 수요를 막고 진정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거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질 좋은 공공임대, 더 많은 양의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첫 번째 대안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네.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 113%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아파트 공공임대 물량을 해서 외지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전부 다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면 향후 지금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시기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분가를 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녹지를 훼손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어대면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들 20년, 30년 된 아파트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서울의 수도권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이걸 구축 아파트에 적용을 해서 내력벽이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새 아파트처럼 만들 수 있지만 내력벽 철거는 사실은 지지대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직 증축, 수평 증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팔리지는 않는 아파트를 세 단장을 해서 신규 수요를 거기에 잠재우게 하면은 어떨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말씀을 좀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런 식의 접근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네. 연구와 실제 여러 실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역시 좋은 사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 그런데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해서 이제 매물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에 초점이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전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은 단순히 세금을 높여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외지 자금은 전주에 사실 오래 머물 수는 없거든요. 차익 실현이 되면 언제든지 팔고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 25%가 저는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자기들끼리 많이 핑퐁 게임을 해서 올려놓고 여기에서 쉽게 팔고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지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1년이면 40%,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부터는 사실은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가 아파트 투자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애지인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나가야 될 자금이니까 팔고 나갈 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상도 꼭대기를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해지지만은 구도심에 이제 노후 아파트들은 사실은 뭐 매매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 구도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욱이 이제 눈에 띄게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서 의원님, 네네. 역전세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기존의 임대인들이 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네네.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주 예를 들어보면 효천지구, 뭐 최근에 이제 택지개발지구죠, 뭐 에코시티 이런 데에서 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분양가에서 2배가 넘는 매매가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억에 분양된 이 아파트가 1년 만에 6억 4천까지 매매가가 치솟았다는 것이죠. 2배 이상. 지금 놀라운 일인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신도시 새로운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선호도가 쏠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수년간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약 15%에서 최대 30%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좀 구체적 수치를 보면요. 1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1평방미터당 474만 원에서 576만 원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가 잡혀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19만 원. 그러니까 언뜻 계산해도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있고 이 차이는 지금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까지 우리 사회 양극화가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구도심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자와 임대하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것이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 과정 속에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또 추가로 돈을 밀어내야 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좀 바라볼 해결책은 역시 전세보증보험에 좀 활용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세보증보험이 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입자가 이걸 들기가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임대인이 이 전세보증보험을 직접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제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볼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서울에서는 최근 이제 전세 물건이 없어서 전세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이제 뽑기를 해야 하는 등 말 그대로 이제 전세 대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은행의 예금금리가 지금 제로금리다시피 지금 낮잖아요. 저금리 기조로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이게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은 거는 계속 오래 전부터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710 대책이 사실 이전에도 임대차 3법 개정되기 이전에도 전세가 월세로 사실 꾸준히 전환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격이라고 임대차 3법 개정이 되면서 이게 빠르게 전세가 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주도 이제 예외는 아니죠. 서울은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고 들었고 1억 아파트가 서울의 그 송파의 헬리오시티 한번 예를 들자면
6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6억이 더 오르면 이 6억에 대해서 월세로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주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혁신도시에 있었을 때 그때도 전세를 월세로 내놓고자 하는 임대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월세 선호가 전주에서는 월급 봉급 생활자들 뻔한 거잖아요. 얼마씩 받는다는 거. 근데 그것 갖고 월세를 내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월세가 사실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임대차 3법 시행이 되면서 2+2, 2년 하고 또 2년을 더 내놔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받고자 하는 대로 다 받거든요. 2년 하고 2년을 내놓을 때는 적용을 안 받거든요. 임대차 3법의 보호를 적용을 안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받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 깜짝 놀랐는데 1억 한 2, 3천짜리 전세가 있으면 1억 천에 매매가 있으면 1억 천에 전세가 사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아까 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세 보증금 보험에 사실은 들어야 세입자를 사실은 지킬 수 있고 70%, 80%가 넘으면 사실은 임대인, 임차인 사실은 같이 부담을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그 신축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또 우리 구도심 내에 있는 오래된 20,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공실이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문제를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둘러싼 생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공간이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하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적 뉴딜 사업 같은 것도 이런 구축 아파트의 문제점을 같이 포괄하면서 정비를 해주면 단순한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 구도심 내의 구축 아파트의 어떤 생활 환경, 정주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현재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에 입지가 좋은 서부 신시가지 근접한데 아니면 가까운데 그런 데를 아파트가 만약 2, 3천 세대가 있다면 아파트 세대 수를 좀 줄이고 문화체육시설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공원 같은 거 넣어서 공간 조성하면 신규 수요를 좀 잠재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 의원님, 그 일반 시민들도 투기 세력에 편승해서 이제 불로소득에 네.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봅니다. 하시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약 4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올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500조를 약간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액이 이제 1년 국가 예산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목전까지 따라가고 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실제 며칠 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증가 수준이 가계 소득 증가분의 약 23배 그리고 최저임금 증가분의 약 25배 이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를 통해서 이러한 남아 도는 발생하는 이 재화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현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약 65%를 상위 10%의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과 법인을 포함한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중에서 약 75%를 상위 1%의 법인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그 독점화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더 양극화와 집중화는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의 확산은 그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 극복해 나가야겠죠. 여기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함께 머리 맞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보고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와 함께 정부 대책 후의 파장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출연자들께서 다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석 위원님부터요. 731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가 급등하고 임차인, 임대인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임차 시장이 사실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12 지방세법 시행 개정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서 양도세 강화,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고 아파트 가격만 상승을 시켰습니다. 현 정부는 다시 24번째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에 따른 일반 시민들은 불안감에 따라서 추격 매수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어서 서영근 의원님. 네, 우리 부동산과 주거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사회 보장과 함께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주거 문제는, 우리 부동산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고 필요한 개입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공적 영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주거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곳,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고 투기 수단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하나의 명제로 작동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투기와 돈벌이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이 계속 활용되는 국가에서, 이런 사회에서 어떤 희망찬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철문 의원님. 저는 이제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앙등이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내려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적인 격차, 또 생활환경적인 격차, 문화복지적인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현상이 근본적인 요인이라 생각해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지방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가 보다 과감하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한다고 조금씩 내려보낸 차원이 아니라 획기적인 제2의 혁신도시 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을 좀 더 과감히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에서도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들의 몫이 되지 않도록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